예,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전국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임용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좀 기후위기와 불안정노동, 김용균들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오늘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김용균들이라고 할 때는 좁게 보면 석탄화력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남아있는 또 다른 김용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맡은 주제 발표는 다른 산업에서도 여전히 김용균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불안정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으로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따로 이제 PPT 자료를 준비한 것은 아니라서요. 준비된 그 텍스트 자료를 좀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인데요. 첫 번째 이제 문제의식에서 사실 제가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은 어느 정도 다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는 과연 누구여야 하는가? 답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균들, 불안정 노동자들이 그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특히 지금 어쨌든 탄소 배출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을 우리가 얘기할 때 오늘 좀 구체적으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석탄화력 발전소의 이야기에 많이 또 집중해서 이야기가 나눠질 예정이기도 합니다만 그뿐만이 아니죠.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부품사 노동자들이 있고 2차, 3차 하청 노동자들 역시 굉장히 심각한 고용 불안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가 누구여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불안정 노동자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여야 한다는 그 당위에는 동의하지만 그러면 그 노동자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산업으로 시야를 돌려보면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말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느냐, 피부에 와닿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직접 당사자에게 물어봐도 아직까지는 그런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깊지는 못하더라도 좀 약간 넓게 좀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일단 지금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화력 비정규직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주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접근 방식인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특정 산업에 그러니까 산업 전환에 직면한 노동자들 문제로만 이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은 당연히 사라지는 일자리 어떻게 하지? 라는 문제로만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식은 굉장히 협소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개별 사업자의 전환 속도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수동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운동이 능동적으로 개입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계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노동자 계급은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 가르지 않고 우리가 공동의 투쟁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런 협소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면 공동의 대응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상상하시겠지만 사업장별로, 개별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그 산업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일거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지 않죠. 당연히 개별 사업장별로 속도의 편차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노동자들도 그 산업전환에 직면한, 산업구조조정에 직면한 당사자들의 개별적이고 파편적인 대응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죠. 바로 그런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소한 주체 설정이라든지 대응 전략을 우리가 넘어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 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운동은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했잖아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도 모두에게 공정해야 된다, 피해가 없어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개념에 입각했을 때
일단 정말 중요한 것은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고 있는 현재의 산업 구조를 어떻게 재조직할 것인지, 재구성할 것인지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산업재편을 얘기하면 아까 제가 정의로운 전환 당사자는 누구여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는 건 다들 동의하시잖아요. 그럼 산업전환, 산업재편의 당사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상을 보면 자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본이 주도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죠. 그러면 노동자들은 산업재편에 어떤 산업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재조직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한번 던져봐야겠죠.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현재 이제 기후위기 대응이 이제 탈탄소 구조조정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업종이나 직종에만 국한한 대응으로 노동운동도 지금 국한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와 같은 착취와 추출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사회 전반의 필요와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재편해 나간다는 그런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해 나갈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이 글의 목적은 그런 데 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취합해 봤는데요. 실은 저희가 이제 제가 이 글을 준비하면서 혼자서 글을 쓴 건 아니고요. 제가 있는 단체 전국 불안정 노동 첩회연대에서 올해 상반기와 10월까지 기후위기와 불안정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책 모임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책도 보고 여러 논문들도 보면서, 관련 논문들도 보면서 좀 고민을 나누는 이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토론을 통해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의식과 과제에 대해서 좀 정리한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 공부 모임 안에서 어떻게 정리를 했냐 하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전환 구조조정의 당사자로 호명되고 있는 석탄화력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나아가서 내연기관 자동차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만 보지 말고 좀 더 넓게 시야를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에 동의가 됐고, 그런 점에서 이제 산업전환이라고 하는 산업전환 당사자 먼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외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필수 노동자라고 호명되는 노동자들의 실태와 요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산업전환, 일자리 지키기를 넘어라는 소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중복되니까 좀 거두절미를 하고요. 일단 이제 산업전환 과정이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석탄화력 발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부문이 있습니다. 일단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지점은, 일단 석탄화력 발전소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폐쇄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산업 구조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사실 여타 산업들, 그 밖에 다른 산업들을 보면은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산업 구조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어떻게 나중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으로 작용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산업을 사실상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현대기아차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전체 내수 비중의 70%,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기아차가 이제 이른바 미래차 시대를 준비하면서 내놓은 계획들이 있어요. 사실 그 계획이 전체 자동차 업종의 이후 구조조정 일정에 있어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대기아차는 이제 내연기관차를 단종하는 시점을 이미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미 각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쇄되는 시점을 이미 알고 있듯이,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 역시도 사실은 단종되는 시점이 이미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을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기아차는 이제 국내랑 미국, 중국에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들은 40년까지만
생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됐죠? 당연히 지금 이미 병행해 나가고 있는 거지만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세운 겁니다. 유럽 시장은 이제 그것보다 더 빨라서 35년까지만 그 내연기관 자동차를 수출 판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과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정표에 따라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다는 걸 앞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운동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돼서 사라지는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성격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라는 질문을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와 불안정 노동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사라지는 일자리를 넘어서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보면 사실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미 줄곧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사라지는 일자리를 지켜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럼 우리는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꽤 긴 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민간 주도의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타당한 관점이죠. 그래서 자본 중심, 이윤 중심의 전환이 아니라 노동 중심 그리고 공공성 중심으로 산업 재편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옳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은 비단 석탄화력 발전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타 산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전망에 따라 보더라도 철강이라든지 시멘트, 정유 같은 산업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재편의 당사자로 곧 이제 다가오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 내놓고 있는 계획들을 보면은 민관 협업을 통해서 직무 전환이라든지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 마련 이런 것들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앙상한 계획이죠. 산업이 굉장히 거대한 산업들을 전환하겠다는 전환할 수밖에 없는 과정에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재취업 교육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취업 알선하듯이 알아봐 주겠다라는 굉장히 소극적인 일자리 대책으로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자동차 산업 문제로 돌아가 보면요. 특히 이제 자동차 산업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단순히 일자리만을 지키기 위한 요구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대기아차 아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현대기아차가 워낙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를 주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기아차를 보면요, 향후 3년간 자연 감소 인원만 해도 1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자연 감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년퇴직으로 생기는 빈 일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대차 노동조합은 이 산업 전환으로 인해서 대거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기후위기 산업 전환에 대한 그런 아주 구체적인 요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년 연장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밖에도 다른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또 항상 현대차 노조에서는 또 비정규직 대책, 처우 개선 대책 내놓으라는 얘기들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자동차 산업에서도 거대한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는 마당에 현대차 노조는 사실 개별적인 단사 대응에 그치고 있는 것임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산업의 경우엔 더 심각하겠죠. 그리고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더욱더 그 취약한 고용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는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내연기관 자동차가 현대기아차 계획처럼 이제 2040년까지 국내에서 이제 단종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에 따르면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로 대거 이제 그 시장을 그렇게 재편해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이 실제 2만 5천 개에서 3만 개가량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그 절반도 안 돼요. 11,000개에서 12,000개, 많아봐야 12,000개. 이 정도가 되는 거죠.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어쨌든 전기차에서는 더 이상 그 엔진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엔진이라든지 뭐 그런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기차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등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이제 뭐 미래차 시대에 이제 진입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제 급격한 일자리 감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현대기아차를 보면 현대기아차는 차체와 엔진을 주로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체 이제 그 바디 만드는 거 그거랑 껍데기 만들고 그 다음에 주요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 만드는 거가 이제 주력 생산입니다. 그럼 나머지 부품들 아까 3만 개 가까이 된다는 그 엄청난 부품들 다 어디서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이제 9천 개 주자가 9천 개가 되는 부품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품사를 통해서 하청화시켜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나머지 부품 업체들이 과연 미래차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대부분 없다고 보는 게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현대기아차는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미래차 시대로 나아가게 되면 당연히 그 엄청난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는 미래차 시대로 전환하면서 특히 이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 부문으로 뭐 이동하면 되는 거죠. 뭐 석탄화력 발전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석탄화력 발전소의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비정규직 노동자 좀 엄청 진짜 잠 못 이룰 정도로 걱정하고 있느냐 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 자동차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그럼 없는 거냐? 당연히 있겠죠.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게 되면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전과 같은 가솔린 엔진은 필요 없지만 대신 또 새롭게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있는 거잖아요. 배터리 같은 거. 배터리를 만드는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장 부품,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용품 얘기하는 거죠. 전장 부품 이런 것들로 이렇게 옮겨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굉장히 사실 부품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심지어 자본가 입장에서도 굉장히 한가한 소리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어마어마한 또 재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기술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기차 시대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지금 있기도 있지만 뭐 우리나라는 굉장히 적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 거기에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 여건은 만만치 않다라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어쨌든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듯이 뭐 노동운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라지는 일자리 그리고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현대차 노조가 그런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문제를 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6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그래서 이제 미래차 시대가 이미 진입해 있고 이제 전기차도 이제 뭐 도로 위에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전기차를 그럼 많이 만드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되물어 봐야 됩니다. 2019년 영국의 주요 과학자 그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20억 대 가량으로 추산되는 전 세계 자동차를 만약에 모조리 전기차로 바꾸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광산 채굴도 폭발적으로 늘려야 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차량용 배터리가 이제 전기차 시대의 핵심 부품이 될 텐데 차량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요 원자재로 리튬이 있습니다. 이 리튬이라는 광물이 필수적이기 때문인데 리튬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50만 갤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술 혁신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종래의 믿음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전기차 시대로 나아가는 것이 뭔가 녹색빛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막 얘기되고 있는데 과연 그렇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친환경적인 대안인지에 대해서도 되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노동자들은 어떤 요구를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대량 생산 시스템에 기반한,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20억 대는 자동차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자동차들이 전 세계 도로 위를 굴러다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대량 생산 시스템에 기반한 이윤 중심의 생산을 공공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은 특히 자동차 산업 업종에서 본다면, 국한에서 본다면은 공공교통을 대폭 확충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형 중심의 사적 교통 체계를 대체할 공공교통에 대한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 우리의 대안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예,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두 번째, 야외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당연히 이제 야외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표한 그 보고서를 보면 국내 5개 작업 종사자 규모가 전체 33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직군별로 보시면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특히 이 야외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어떤지를 보았더니 기후 위기의 영향을 아주 심각하게 거기에 이제 노출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폭염기에는 온열 질환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많았고, 또 한랭기에는 동상, 그리고 황사나 고농도 미세먼지가 또 발생할 때에는 각종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런 노동자들의 야외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취약한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아주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못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시면 한랭 작업의 경우 또 이제 고열 작업의 경우 특정 일부 장소에 국한한 방식으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곳에서는 사업주가 예방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를 한 것인데 그것이 굉장히 한정적인 방식으로 서술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랭 작업이라고 했을 때 이제 냉장고나 냉동고 같은 데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아주 초저온에서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 특정 환경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한랭 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열 작업이라고 했을 때 어떤 물체나 장소에서 열을 내뿜거나 아니면 아주 차가운 공기가 나오는 이런 장소에서만을 이런 방식으로 열거를 하면은 거기에서 누락되는 노동자는 너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그 아스팔트 도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누가 있을까요? 도로보수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청소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다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종일 일을 하세요. 근데 그런 노동자들이 35도 이상 넘어가는 그런 더운 날씨에는 아스팔트는 훨씬 더 빠르게 그 복사열 때문에 40도, 50도가 넘어가는 굉장히 뜨거운 환경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작업화 바닥이 쩍쩍 아스팔트에 달라붙기도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스팔트가 조금씩 막 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굉장히 나쁜 유해 물질들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강권 대책이 지금 현행법으로 마련되어 있느냐? 전혀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7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한랭 고열 작업 그리고 또는 이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런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방식으로 지금 제도가 설계되어 있느냐 굉장히 부족하고 허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제도 개선 운동에 있어서 또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거죠. 다음으로 보실 이제 야외 노동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이제 건설 산업입니다. 건설 산업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빨리빨리 속도전에 떨어져 죽거나 깔려 죽는 노동자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는 날에는 무리한 작업
강행 지시 때문에 감전사 하는 노동자들이 소식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폭염성 무더위 틀어져 죽는 노동자들도 많죠. 건설 산업이야말로 산재 사망이 가장 많은 사업장이고요. 여기에는 뭐 이제 일단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이제 공기 압박을 계속 이제 하는 이제 원청이 있고, 그리고 하청 건설사들은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조금이라도 더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 자재를 빼돌리거나, 그리고 노동자들을 혹사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건설 자본이 원하청을 막론하고 이렇게 이윤 논리에 포획돼 있다는 사실은 난개발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건축이라든지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도 어마어마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제 산림과 토양이 훼손되고 또 건축 자재 폐기물이 배출되는 등 이렇게 팽창적인 건설 산업 때문에 추출 위기가 한층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 한 채 지으려고 하면 사실은 당연히 뭐 나무를 베어내고 또 토양을 또 이렇게 채굴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건설 산업이 지금 발전하는 방식이 다 그런 자연을 채굴하는 방식으로 착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와 자원의 과도한 사용을 계획적으로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제가 계획적으로라는 말에 따옴표를 쳐놨는데요. 그것은 지금과 같이 이제 이윤을 위한 생산 방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밖에도 야외 노동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물류센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 보시면 물류센터는 이제 당일 배송 시스템을 어쨌든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당일 배송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 과정에서 이제 속도전에 노동자들이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 가동되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의 속도나 강도는 전혀 줄어들지도 않고 쉬는 시간도 없이 휴일도 없이 연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근무 형태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때문에 이제 대기업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같은 이제 플랫폼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라이더,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역시 야외 노동을 하고 있죠. 이 노동자들도 그렇게 일하면서 24시간 노동체제를 아주 당연한 것처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 플랫폼 노동이 뭐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다라고 해서 각광받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 플랫폼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의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 뭐 다른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냥 플랫폼 기업을 매개로 해서 플랫폼 기업은 또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냥 일감을 매개하는 것이고 이들은 자영업자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방식으로 사용자 책임도 지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외 노동을 하는 이런 노동자들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동을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추출과 생산의 속도를 적극적으로 늦추기 위한 우리의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필수 노동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필수 노동자들의 존재는 코로나 시기에 드러났죠. 정말로 이제 우리 사회의 공중보건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 때 필수 노동자들이 하는 일의 소중함을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하는 일이야말로 굉장히 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필수 노동자들의 지금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필수 노동자라고 할 때 법률에서 이제 규정된 개념을 보면은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5월 이제 코로나 시기를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때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앞서 본 것처럼 야외 노동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약간 그런 것들을 열거를 해 놓았지만 특정 업종에 국한한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뭐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명시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법률을 만든 재정 취지에 대해서는 재난의 유형이 뭐 코로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감염병 재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뭐 산불, 지진 등등의 다양한 자연재해 재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업종을 명시하는 것은 이제 맞지 않다고 보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일반적으로는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 한정해서 보자면은 우리가 필수 노동자라고 하는 업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의료 노동자, 돌봄 노동자, 택배 배송, 청소, 운송업 종사자 등.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도 그 일을 멈출 수 없는 노동자들을, 그러니까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필수 노동자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뭐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콜센터 업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하는 방식으로 필수 노동자를 개념을 설정할 때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역시도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들 알고 있듯이 코로나가 발생했던 지난 3년 동안 이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이제 과로와 소진 문제도 있었고,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사망, 돌봄 노동자, 콜센터 노동자들의 이제 열악한 노동 조건, 그리고 감염 문제 등 이런 것들을 확인한 바가 있었죠. 근데 이런 노동자들, 필수 노동자들의 그런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게 한 조치들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 8페이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필수 노동자 지원법이 만들어진 지 이제 벌써 한참 된 거잖아요. 2021년 5월에 제정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2년 반이 지났는데 그 필수 업무 종사자 실태와 대책을 수립한 지자체 수는 전체 243곳 가운데 10곳도 채 되지 않습니다. 뭐 제가 기억하기로도 뭐 서울 성동구, 뭐 경기 안산시 등등 손에 꼽습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 속 필수 유지 업무를 하는 노동자에게 보장해야 될 권리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일단 필수 노동자들은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이 뭐 지진, 홍수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감염병 재난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 노동자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들이 본인들에게 부여된 이제 임무가 있으니까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상 일터에서 겪는 그런 위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위험 상황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의 상황을 예로 들었는데요. 올라오시면서 보셨죠? 2층이었나요? 이 계단에 보시면은 그 산불진화 특수대원의 그 옷이 있거든요. 이 옷이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방염 처리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에는 강한 겁니다. 화염에 그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염 처리는 돼 있는데 정작 방수 처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 글을 준비하면서 인터뷰 찾아봤는데 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을 일하시는 이 분이 산에서 이제 산불 진화 작업을 하게 되면 소방차가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도로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를 소방호스를 이제 짊어매고 그 산 비탈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산에서 그 불이 났으니까 당연히 산으로 가야 하는데 차가 못 가기 때문에 직접 걸어서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되고 각자 이렇게 한 물씩씩 들고 왔는데 그게 엄청나게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또 이제 체결해가지고 이제 소방호스로 이제 물을 뿌려서 진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산불 진화용 헬기가 뜰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물을 이렇게 막 엄청 쏟아 부어요. 그럼 그걸 다 흠뻑 맞게 되겠죠. 근데 방수 처리가 안 된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그걸 맞고 나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젖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산불 진화 작업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작업을 하고 나면은 속옷까지 쏙 젖었으니까 계속 벌벌 떨게 되는 이런 상황들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럼 방염 처리는 되고 방수 처리는 안 되는 이거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결이 어려운 거냐? 그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소재가 있는데 그 소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벌써 한 2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걸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예산 문제겠죠. 돈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공공 업무라고 할 수 있죠. 사회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될 이런 작업복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 값싼 것을 가장 먼저 선호하는 이런 자본과 정부의 행태를 여기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산업에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후재난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필수 노동자들 이들에게도 당연히 다른 보통의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거는 뭐 필수 노동자들에게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겠죠. 노동자의 알 권리, 거부할 권리, 참여할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 유해 화학 물질 정보 등을 포함해서 노동자들이 그 위험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영업비밀이니 어쩌니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거부할 권리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회피하거나 적극적으로는 또 거부할 권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현장에서 이제 작업 중지권이라고 말하죠. 근데 작업 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쟁취되어 있는 사업장은 뭐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참여할 권리 이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위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당사자가 스스로 목소리 내고 뭔가 위험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지금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 노동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이런 노동에서 시장적 접근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안정 노동자들이 권리의 주체로 선다는 것은 방금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신 것처럼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기업의 이윤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연히 이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동권, 건강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이윤 추구에만 몰입되어 있는 자본가는 불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그런 불화의 목소리가 불화하는 목소리와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 뭐 기후정에 역행하는 자본을 아래로부터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전환이라고 하는 담대한 전망 역시도 결국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과제와 만났을 때만이 더 선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리 주체로서 불안정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전환,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신화나 이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기존의 불평등이 또는 기존의 잘못된 권력 관계가 더 악화되거나 강화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정의로운 전환이 아니라 약탈적인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하고 바라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탈적 전환이라고 하는 현재 지배적인 이 기업과 국가가 이제 주도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막고 대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이 공공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약탈적 전환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할지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신화가 있는데요. 유럽 같은 것이 선진국이고 모범이고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 재생에너지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에너지 수요를 각 에너지 원별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아래쪽에 석탄, 석유, 가스 이 세 개가 여전히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같은 곳에서도 1990년 이후에 이 화석 연료의 비중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제일 위쪽에 있는 녹색 부분이 재생에너지 이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주 이제 얇게 띠를 두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전히 화석 연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거나 재생에너지의 전환이 안 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그러면 지난 30년 동안 넘게 변화가 없거나 이렇게 더디었나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시장과 기업에게 모든 힘을 주면서 전환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이제 말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신화는 이 시장과 민간 기업을 활용하면 전환이 순조롭고 바람직하게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화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앞에 이제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보여졌던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뭐 해상 풍력과 관련된 이제 뉴스를 보시면 영국이나 덴마크 등 이제 유럽의 해상 풍력 강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해상 풍력 사업이 계획 단계에서 좌초되었다, 실패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작년부터 이제 고물가의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었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풍력 사업을 민간 기업들이 하다 보니까 풍력 사업은 초기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고 그것을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회수하는 구조인데 물가와 금리가 너무 높아지니까 최근에 대형 부동산 PF 사업, 프로젝트 이런 거, 재개발 이런 거 잘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재생에너지에 관한 투자를 철회하거나 중단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재생에너지도 이제 부동산 재개발과 대형 PF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것과 마찬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의로운 전환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금융기관과 자본이 판단해서 돈이 되면 재생에너지를 하는 거고 아니면 철회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이제 난맥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현재 비중 매우 낮고 문제가 많지만 하는 방식, 사업 방식도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태양광 사업이든 풍력 사업이든 민간 기업과 사업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것이 땅값입니다. 그래서 땅값이 제일 싸고 햇빛이 제일 좋은 곳, 바로 전남과 같은 곳에서 농지를 갈아엎고 이렇게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 25%를 밑돌고 있는데 농민들이 태양광으로 인해서 우리의 터전을 잃고 있다. 태양광 인클로저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면서 태양광 패널 모양을 든 칼을 쓰고 집회를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어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상 풍력 사업도 기업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어민들의 생존권과 계속 부딪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태양광 사업자들이 집회를 한 사진입니다. 이건 한 3년 정도 전의 사진인데요. 이 당시에는 태양광 사업자들이 받는 보조금이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정부로부터 우리에게 보조금을 더 달라, 더 지원해 달라 이런 방식으로 항의 시위를 했고요. 이것은 작년 11월, 1년 딱 전의 일인데요. 작년에는 에너지 위기로 에너지 요금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태양광 사업자들은 떼돈을 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산자부가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가격 제한 대상에서 빼달라, 계속 떼돈을 벌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시위를 사업자들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 바람직한 녹색 에너지로 공공성, 정의로운 이런 이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키워드, 돈, 이윤만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것이 우리 지금 김용균 노동자가 사고 당하신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재생에너지에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 지금 한참 낮습니다. 지금 2020년 기준으로 6.4%, 태양광 풍력은 3.8%인데요. 최근 자료를 봤더니 8%, 5% 정도.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은 현재 비중의 재생에너지 사업으로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 갈등, 그리고 농어민에 대한 어떤 생존권 박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2050년 완전한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전기를 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소비해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 용량, 발전소 시설이 얼마나 있냐고 했을 때 17.3과 1.6, 약 19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있는데요. 2050년까지 필요한 그러면 재생에너지의 발전소의 용량은 얼마나 되느냐? 연구가 다양하지만 대략 550기가와트 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20도 안 되는데
550까지 늘려야 하는 거죠. 이렇게 빠르게 많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이 시장에 돈을 위한 놀이터로 만들어가지고 더 현재의 문제를 악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도록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정말 녹색에 그리고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삶이 보호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질지 대안경로를 만들지 이런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약탈적 전환의 현실은 더 엄중하고 가혹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태양광과 풍력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풍력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이제 바람의 속도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주로 해상 풍력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해상 풍력에 맥쿼리 같은 초국적 금융 자본들, 약탈적 자본들이 현재 우리의 바다를 노리고 대거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맥쿼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민자 사업의 대명사이고 또 민영화도 하려고 했던 그런 악덕 호주의 금융 초국적 자본인데요. 이것이 이제 뭐 일반 이제 금융권이나 기업인들은 이 민자 사업이나 민영화라고 하는 것을 인프라 투자라고 사회 필수 인프라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부터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해서 인프라 투자 사업의 규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엄청나게 진출을 하고 있고요. 맥쿼리 외에도 뭐 덴마크 계열의 오스테드, 노르웨이 계열의 에퀴노르 이런 곳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추자도 해상풍력입니다.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와 전남 사이에 있는 섬이고 제주도 소속의 부속 도서인데요. 이 추자도 양쪽에 각각 1.5기가 합쳐서 3기가와트 용량의 이제 풍력 발전기를 세운다는 거죠. 하나가 15메가와트이기 때문에 양쪽에 100개씩 각각 200개를 세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업 규모가 엄청납니다. 18조 원 규모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초국적 자본이 볼 때는 예전에 이제 도로나 항만이나 터널 같은 데 투자해가지고 민자 사업으로 돈을 벌었는데 한국에 더 이상 더 많은 도로, 더 많은 터널, 더 많은 항만 지을 이유는 없잖아요. 앞으로 어디에 깃발을 꽂아서 돈을 벌 것인가를 봤을 때 바로 재생에너지고 그중에서도 규모가 큰 해상풍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을 지금 아직 삽을 뜬 건 아니고 구상하는 단계인데 지역 주민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돈을 풀면서도 지역 갈등을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과거 진보 진영이 계속 비판해왔던 터널이나 도로의 민자 사업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18조 원이라고 했는데 하나의 사업 단지가 18조 원인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전국에 수십 개 지으려면 수백조 원이 이제 드는 건데 이런 것들을 민자 사업 방식으로 하면서 결국 20년 동안 한전이랑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전은 그걸 전기 요금을 통해 가지고 다시 얘네들에게 돈을 줘야 되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수백조 원의 국민들의 전기 요금과 혈세를 해외 금융 자본이나 초국적 자본에게 핏발리는 이런 사업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약탈적 전환의 사례가 현실에서 그대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 약탈적 전환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공기업이 운영하는 석탄 발전소를 폐쇄시키면서 노동자들은 그냥 해고시키거나 알아서 살아라라고 놔두는 현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다음은 조금 이제 약간 이제 학술적인 이론적인 이야기라서 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약탈적 전환의 논리에서도 국가나 공공의 역할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국가와 공공의 역할은 뭐냐?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해상풍력이라고 전남 고창 앞바다, 그 부안과 고창 사이에 해상풍력 단지를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 해상풍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잘 바람개비가 돌아가는지 여기서 전기는 잘 생산되는지 전기를 잘 쏘아 보냈을 때 잘 가는지 팔았을 때 수익성이 있는지 이런 게 하나도 검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한국전력과 발전 공기업들이 하나의 출자를 해서 한국해상풍력이라고 하는
하나의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런 이제 이 실증, 테스트 사업과 시범 사업까지는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단계 사업에 들어갔는데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 표를 보시면 실증과 시범 단계는 한국해상풍력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출자한 이제 회사가 하는데 3단계 확산 사업, 실제 이제 돈이 됐을 때는 10조 원 규모의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민간 기업들이 하도록 판을 깔아준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위험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국가가 어떤 정도 역할을 했다가 돈이 되거나 이걸 확산하려고 본판이 벌어질 때는 민간 기업에게 넘긴다.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마중물론이거든요. 국가나 공공이 역할을 하지만 그것은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 테스트를 하는 역할은 하고 실제 재생에너지의 본 플레이어는 재벌이거나 해외 자본이 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또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 사업 같은 경우가 초국적 자본과 민간 자본의 이제 놀이터가 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약탈적 전환, 오히려 에너지 산업을 민영화시키는 방식의 재생에너지 확산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를 선악 구도로 사고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여러 가지 에너지원, 특히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잘못된 구조나 관행이 많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성을 약간이나마 담보를 하면서 이제 공급하고 운영하려고 했던 반면에 현재 재생에너지 부분은 그런 역할을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민간에게 손을 맡기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이제 전환 과정 속에서 노동자의 일자리는 물론이고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도 다 훼손될 상황에 있다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계 진보 진영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당연히 민간 기업이 아니라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 부분이 중심이 되는 바람직한 공공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세계적인 대세가 되지는 못했지만 세계 많은 기후운동, 노동조합운동, 진보 진영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작은 성공 사례가 올해 5월 달에 미국의 이제 뉴욕주에서 공공재생에너지 건설법이라고 하는 것, 약칭 공공재생에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주 단위의 권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뉴욕주는 뉴욕시가 있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제도와 사례인데요. 그것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뉴욕주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한전 발전 공기업과 같은 뉴욕전력청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력 발전과 천연가스 발전을 중심으로 뉴욕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였는데요. 근데 뉴욕주도 자체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30년까지 70%, 2040년까지 100% 청정, 그린 에너지로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계획을 세운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뉴욕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4%, 태양광 풍력. 아까 우리나라 비중과 거의 똑같은 거죠. 전혀 전환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 되겠다. 민간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알아서 전환을 하라라고 했더니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뉴욕 전력청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계획적이고 정의롭게 전환을 주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전력 뉴욕 연합이라고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운동 단체들의 연대체를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기 위해 100% 전환하기 위해서 뉴욕 전력청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적인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4년간의 캠페인과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통해서 뉴욕 주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실제 이제 실행되는 것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공공재생에너지의 성과, 가능성이 무엇이냐? 녹색으로의 전환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상황을 더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 공공재생에너지 공사를 하고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노동 기준,
임금 수준을 적용해서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추상적인 구호로 이야기했던 정의로운 전환을 뉴욕에서 현실화시키겠다. 이런 이제 당찬 포부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좀 충분히 받아 안아서 공공재생에너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예전부터 우리 발전 노동자들이 외쳤던 여러 요구 사항들과 매우 이제 부합하고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 체제를 종식하고 발전 공기업을 통합하고 비정규직도 함께 정규직화하는 과정들이 이제 뒤따라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통합된 발전 공기업에서는 에너지 전환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에너지 체제 자체를 정의롭게 전환시키는 것들을 함께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직 규모를 키우는 통합이 아니라 녹색 공기업으로의 통합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통합이고 또 공기업 자체를 민주화하는 어떤 그런 통합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 통합된 공기업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 협동조합, 시민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을 함께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공공운수노조와 또 발전노조와 발전 비정규직 노조와 함께 공공재생에너지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을 본격화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약탈적 전환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을 정말 현실화하자라는 목소리에도 관심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미세먼지 얘기 많이 굉장히 하셨어요. 미세먼지가 막 생기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기 시작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일상화처럼 쓰게 되셨는데 사실 발전소 하면은 가장 떠오르시는 게 미세먼지라는 국민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나쁜 요소 중에 하나였었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얘기가 됐냐면 탈탄소, 탄소라는 것들을 많이 배출해서 소위 말하는 오존층도 파괴하고 지구에 굉장히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아주 나쁜 존재로 인식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근데 석탄화발전소로 하는 뭐 기후 악당, 뭐 퇴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사실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19년도부터 이 발전소의 안에 노동자가 있다라는 것을 처음에 이야기했고 문구 자체가 굉장히 슬프죠. 어떻게 보면 석탄화발전소가 폐쇄된다도 노동자의 삶까지 폐쇄될 수 없다. 이 말이 굉장히 저는 아프거든요. 물론 어느 한 노동자가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말에 담긴 의미는 굉장히 슬프지만 결국 이 단어에 어쨌든 노동자들이 있음을 알리는 것을 좀 한 기자회견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아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셨던 저희는 석탄화발전소 폐쇄하는 것에 일단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자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것들을 대화하자, 직접 대화하자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토론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후위기는 그가 이미 코로나나 경제위기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들을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더 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기후 변화가 아니라 우리 말 속에서 기후 위기, 기후 재앙 이런 단어들이 많이 익숙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고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겠죠. 그게 바로 올해도 있었던 9.23 기후정의 행진인데요. 저는 사실 문소리 배우가 얘기했던 게 마음에 좀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기후위기,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아픔이 이제 기후위기가 돼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후위기가 있더라 하더라도 이제 행동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전환법도 있어야 되고 석탄화발전소에 있는 노동자들도 고용안전보장에서 여러 가지 지금 투쟁을 좀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폐쇄되는 정책과 이제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발전소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료를 공급하는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김현준 노동자가 일했던 공정이 바로 이 공정이고요. 발전을 직접 생산하는 공정이라고 하는 공정들은 원청, 소위 말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 한 13,0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 석탄을 태우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물질들을 처리하는 설비들에 또 하청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13,800명 정도, 비정규직은 8,2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탄화력 발전소는 굉장히 노동 조건이 오랫동안 민영화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 다단계 하도급 구조들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요. 원천이라고 하는 발전사가 있고요. 밑에 자회사, 최근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과 관련돼서 청소 시설 경비하시는 노동자들이 자회사로 전환됐습니다. 대략 한 2,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 자회사 노동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2차 거쳐, 그리고 이 밑에 지역에 또 그 업체를 중심으로 납품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자영업 중심주의 노동자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탈석탄 정책이 이미 타임 스케줄은 쭉 나와 있는 것이고, 205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 58기가 전부 없어집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인 36년까지 28호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용이 지금 충격이 예상되고 있고, 지역에도 많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것들이 이미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국가의 책임이 지금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요즘 가짜 도생이라는 말씀 많이 하죠. 그래서 자회사든 1차 하청이든 2차 하든 간에 자신의 고용에 대한 문제들을 책임지는 구조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니네가 알아서 니네들 먹고 살 걱정해 라는 것들이 지금의 현장의 좀 모습들이 있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소 하나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가운데 이 서부발전이라는 것이 있죠. 서부발전이 바로 태안화력 발전소가 메인인데요. 이 서부발전을 하나를 중심으로, 발전소 하나 중심으로 이해관계를 우리가 그래프로 좀 이렇게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발전노조라고 하는 정규직 노조가 옆에 보시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 위쪽에 보시면 간접 고용된 수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라고 표현되는 노동자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서울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왜냐면 지자체가 왜 형성되었냐고 물어보시면, 이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에 그 1메가와트당 100원에서 150원 이렇게 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원금을 가지고 해당 면이라든지 그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기금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 니네가 발전소에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여기에 다시 기초단체, 군이라든지 시 단위가 있는 것이고요. 기초위가 있고, 여기에서 다시 충남과 연결되는 구조, 행정부와 구조되는 구조, 국회와 연결되는 구조가 있고, 석탄화력 발전소를 태우고 나면 제가 또 발생하는 것들을 재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멘트 업체, 정말 많은 발전소 하나를 가지고 엄청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죠. 굉장히 복잡하죠.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연결고리가 하나만 끊겨지게 되면 서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쇄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연결고리가 하나도 끊기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각자 도생의 길이 열린다라고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쇄됐을 때에 전환 배치된 것들을 피해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17년도부터 21년까지 서천화력, 영동화력, 보령화력, 삼천포화력, 호남화력, 울산화력 이렇게 많은 발전소가 폐쇄가 됐습니다. 폐쇄가 됐는데 발전사는 여기 보시면 전원 재배치가 됐죠. 그래서 정규직은 고용 충격이 없을 거라는 것들이 정규직 노조에서 약간 팽배한 의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청업체를 보면
790명이 재배치가 됐는데 79명이 해고가 됐어요. 재배치 인원과 해고된 인원을 보면 대략 한 10% 정도가 해고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해고도 가장 아래에 있는 2차청 업체 노동자들이 주로 해고가 됐어요. 근데 이 재배치가 어디로 갔어? 발전소가 폐쇄됐는데 재배치는 그럼 어디로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 시점에 석탄화력 발전소가 3개가 더 생겼습니다. 신서천, 뭐 다행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요. 신서천 화력과 삼척포의 고성화력, 그 다음에 삼척화력 이런 발전소가 생기면서 재배치가 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건설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배치는 이제 0이 되겠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에 이제 충격에 지금 시달리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발전소가 폐쇄되면 어떤 피해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막 이제 정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발전소가 폐쇄되니까 이 폐쇄되는 것들의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지 인력이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지를 연구를 제발 좀 해라. 정부가 라고 했는데 정부가 연구를 했는데 이것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를 입수해서 공개를 해서 지금 이 피해 분석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앞으로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과 호기에 위치된 건데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했을 때는 지금 여기 충남의 사례는 42조지만 전체로 했을 때는 75조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석탄화력 발전소가 28기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피해는 75조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 피해 금액이 발생하는 것이고 취업 감소 유발이라고 하는 7,577명 이 노동자들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족까지 합친다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까지 합친다고 하면 저희는 보통 곱하기 4 정도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거의 한 3만 명 정도, 많게는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5에서 7만 명. 일반 그냥 작은 분단위, 시단위가 하나 인구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만큼의 지금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정부가 내놓은 계획이 뭐냐면 석탄화력 발전소를 없애고 LNG 발전소를 24개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LNG 발전소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LNG 발전소에는 하청 노동자가 일할 공간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석탄을 이송하는 공간과 석탄을 태우고 나면 재가 발생하는 그 환경 설비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원청 중심의 발전소 중심의 그것만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들은 우리는 LNG 발전소가 생겨도 그 정규직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라고 생각하셔서 같이 이렇게 피해가 좀 적어 이렇게 인식하신 경향성들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하청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그래서 보시면 LNG 발전소를 전환됐을 때 4,911명이라고 하는 전환 불가 인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중에 69%가 협력업체는 전환이 안 되는 것이고 정규직도 46%밖에 전환이 안 된다라는 그 연구를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LNG 발전소도 사실 큰 일은 아니죠. LNG 발전소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구준모 동지가 말씀하셨던 LNG 발전소가 소위 말하는 크린 발전소는 아니기 때문에 이 LNG 발전소가 아닌 재생,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전환돼야 되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거죠. 왜냐면 LNG 발전소도 사실 노동자들이 갈 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싸워야 됩니다. 네. 노동자들이 어쨌든 싸워야 돼서 싸워서 쟁취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고 많은 발전소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싸우고 있고 최근 11월 11일에도 우리 정규직 노동자들과 발전소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500명 정도가 정부 종합청사에 투쟁하는 도 같이 함께 공동 투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제가 왜 해외 사례를 꼭 굳이 여기서 말해야 될지 저는 우리나라가 경제 OECD 경제 10위 안에 드는 지금 뭐 13위까지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런 경제 대국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례를 꼭 얘기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해외 사례가 모범적인 사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모델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해외 사례를 가지고 좀 하고 이야기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과 영국과 주로 아까 뉴욕도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해관계자들이 명확해요. 운영사, 노동조합, 지자체, 환경단체, 지역 기후운동, 지역 유권자 이런 주체들이 명확한데요. 거기에서 시작점이 뭐냐면 이런 주체들이 아주 명확한 주체를 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전략을 현실화시켰다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화가 어떻게 되냐면 명확한 대안과 프로그램과 주체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양한 역량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석탄화발전소가 폐쇄돼도 모범적인 사례를 했다는 그 해외 사례이긴 한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례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사례도 분석해서 봤는데요. 물론 제가 분석한 건 아닙니다. 수많은 정부의 연구 그 자료에 나와 있던 것들인데요. 우리나라의 시점을 딱 보시면 주체 단위는 명확합니다. 우리나라도. 하지만 이 주체 단위가 모여서 전략적 전환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반영했을 때는 뭐냐면 구체적 전환 프로그램이 없다. 지역 주민과 소통해서 배제됐다. 지역 경제와 지역 주민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노동자 고용 전환에 대한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크다. 추가 폐쇄 시 충격이 예상된다. 부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아까 해외 사례하고는 다르죠. 네,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동조합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도 아니면 국회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법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공식 법안의 틀 안에 넣고 틀 안에 사회적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만 되고 있지 법도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 법의 크게는 에너지 전환 지원법과 석탄화발전소 폐쇄 지역에 대한 특별법이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물론 뭐 선거용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 법만 통과되면 다 됐을 거냐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이 법안에 다양한 이해자원사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법의 필요성도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위법은 없는데 지자체는 또 발빠르게 움직여서 많은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 조례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일단 센터를 하나 만들자.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센터에서 폐쇄되는 노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을 보상할 수 있는 채널을 좀 만들자라는 것들이 요구되고 있고 다양한 지자체가 지금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전, 서울 여러 지자체가 지금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조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충남이 좀 그 지자체가 잘 운영되고 있긴 한데요. 예. 어쨌든 저희가 현실적인 대안을 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전환 센터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센터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이 센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공정한 일자리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좀 하자라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충남은 이미 이런 센터들이 조금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 지방정부 주도라서 그 시민들이나 아니면 노동자들이 참여가 지금 거의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참여하는 센터를 같이 좀 만들어서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요구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동자 등록제를 또 요구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등록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직종으로 폐쇄됐을 때 그 전환하는 것들을 희망한다든지 아니면 추적관리가 될 수 있게 보통 보면 6개월 정도 그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그 고용보험을 받잖아요. 다시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최대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근데 외국의 독일이라든지 외국의 사례들 같은 경우 보면은 최장기가 3에서 5년까지 이 노동자들을 추적 관리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노동자들을 스스로 등록을 해서 희망 직종이라든지 가족이 어떻게 지역에서 없어지는지 같은 것들을 같이 추적하자라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4년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일부 좀 이게 센터에가 걸림되면 이런 것들이 좀 관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태안의 사례를 보면 비정규직 단위가 1,200명 정도가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36년까지 없어지는 노동자들의 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맞는 또 전환 교육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아까 이제 해상풍력 말씀드렸잖아요. 해상풍력 교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해상풍력 교육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한 그런 생산하는 기업이 이미 굉장히 그 지인이나 지멘스 그리고 두산중공업 이런 거대 자본들이 운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 노하우를 전수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도 그 직접 업체에서 받아서 그 이수를 해야지만 이 기술력이 쌓이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해상풍력의 교육 자체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직접 고용되지 않으면 이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되지 않으면 이 교육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상풍력 자체에 대한 것들을 공공성으로 그 중심으로 두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이 민간이 운영하는 체계로 노동자들이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긴 한데요. 지역의 노동자들을 발전소가 폐쇄되는 노동자들을 고용하겠다라는 지역 상생 사업도 지금 발굴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굉장히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네, 시간이 20분이 지났네요. 지금 어쨌든 석탄화력 발전소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법률로도 이렇게 행정고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긴 한데요. 그 기재부와 행안부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세 개 부처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역 경제가 침체된다든지 아니면 재난이 발생한다든지 해당 지역의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지역의 그 업체들이라든지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이 수의계약 체제를 좀 한시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통 한 3년 정도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에 대한 제안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정부가 이런 것들을 좀 받아 안아가지고 석탄화력 발전소의 그 폐쇄 지역의 피해를 저는 뭐 최소화라는 표현이 좀 낯설긴 한데요. 어쨌든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들도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이제 영국의 사례인데 이게 최근에 그 23년도에 녹색 일자리 그 녹색 전환 연구소에서 지금 발표한 자료이긴 한데요. 영국의 사례들은 도 단위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충남도, 경남도라고 하는 도 단위와 기초 단위, 시군 단위까지 하는 약간 거버넌스 형태와 연계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영국의 사례가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깊이 있는 고민들을 하면서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에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했었다라는 것들이 지금 해법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역과 우리나라 지역과 좀 연계할 필요가 있다. 벤치마킹해서 같이 좀 연계하는 사업들을 좀 하자라는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 여기에서도 산업을 또 다른 산업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경향성도 분명합니다. 에너지 산업이 만약에 없어지는데 이 에너지 산업을 다시 또 다른 에너지 산업으로 채우려고 하는 경향성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이 좀 약간 민주적인 방식으로 함께 논의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좀 모범적인 사례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 기초단체가 말하는 시군 단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지구를 또 만드는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고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쇄되는 부지를
또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그 해양 플랜트 산업과 연계하는 산업들도 같이 함께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좀 그 연구이라든지 아니면 모범적인 사례를 가지고 그 연계 네트워크를 좀 하는 것도 또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공공성으로 다시 재공유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408이라고 하는 많은 이런 유럽의 사례들을 보시면 2,400개 이상이 다시 공공 그 도시로서의 역할을 공공교통, 공공의료, 공공에너지 다양한 공공성의 중요성들을 가지고 다시 공공에 재공유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공유화 사례가 지금 빠르게 확산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LNG, 전기요금 다 폭탄 맞는 체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서울 또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성의 중요성은 앞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많은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 함께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저희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여기 오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함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